여보나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아버지가 생이 끝나갈 때에도 아들 생각을 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자리. 며느리는 그 시각 해외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왔고 조문객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며느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 갔다며. 이것은 한 가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무너져 있었던 가족이 겉으로 드러난 순간의 기록입니다. 68배 기호 씨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일하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하나를 키웠고 그 아들이 31살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지원.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기호 씨 부부는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 후 첫 명절,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고기는 안 먹어요. 비건이거든요. 기호 씨 아내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아. 나물 반찬 많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겠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몸이 안 좋다,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지원이가 원래 사람 많은 곳 힘들어해요. 이해해주세요. 기호 씨는 참았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런가 보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론 서운했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며느리는 이 집을 남의 집처럼 대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었고 기호 씨 부부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기호 씨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던 어느 날 기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명은 췌장암 말기.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그렇다고 위로도 없었죠. 기호 씨의 아들 이름은 민준입니다. 36살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란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 상대로 선택한 사람이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32살 IT 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당당하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저렇게 당당해야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호 씨 부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의 당당함은 때때로 무례함과 구분이 안 됐다는 걸. 명절 때 오지 않는 것도, 전화 안 받는 것도, 생일 챙기지 않는 것도 지원에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전 제 일이 중요해서요.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살아요. 기호 씨 아내는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민주는 늘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아내 편도 부모 편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저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지원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 지원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기호 씨는 아들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눈치만 보며 사는 게 행복한 결혼일까? 그래도 기호 씨는 참았습니다. 부모가 나서면 부부 사이만 나빠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민주는 부모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지원은
복도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병실 언제 나와? 나 집에 가야 하는데. 민준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좀만 있다 가자. 아버지 상태가. 나 내일 회의 있어. 먼저 갈게. 그렇게 지원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셔도 완치는 어렵습니다. 기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평생 살았으니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쉬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 한 번 더 가고 싶었고,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조금 더 보고 싶었고, 손주라도 한 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할걸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걸요. 민준아, 아빤 괜찮아. 너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었는지 넌 모를 거다. 넌 우리에게 행운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었다. 고마웠다, 아들아. 기호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괜찮니?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원이도 많이 놀라고 슬퍼하더라고요. 하지만 기호 씨는 알았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지원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약한 유럽 여행 그냥 가는 거 어때?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지원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지금. 아버님이 지금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벌써 1년 전부터 예약한 거고 환불도 안 돼. 아버지가 암이야 말기라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우리가 병원에 있는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는 그저 고개만 떨궜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기호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보다는 집에서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아내가 손수 끓여주는 미역국도 먹고 익숙한 방에서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퇴근 후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도 꺼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요즘 바쁘니? 기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내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대요. 민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기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지만 굳이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호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고 밥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눈물을 흘렸고 민준은 매일 퇴근 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 죄송해요. 1년 전에 예약해 놓은 거라 또 지원이가? 업무 때문에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기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일주일이면 돌아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민준 자신도 자신이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아내의 성화에 모시겨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여행길이 마치 가시밭길 같이 느껴졌죠. 그래, 미리 예약하고 오래전부터 계획한 걸 텐데 다녀와야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기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 여행 출발 전날, 민주는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없는 동안 아프지 말고 계세요. 과일도 꼭 챙겨 드시고요. 기호 씨는 아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지원이한테도 잘 다녀오라고 전해라. 네. 민주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는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기호 씨 아내 화숙 씨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안 왔니? 회사에 일 있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시각 집에서 여행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시댁 방문 같은 건 애초에 계획에 없었죠. 기호 씨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호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나, 민준이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아직 멀쩡하잖아요. 아니야, 요즘 너무 힘들어. 숨 쉬는 것도, 걷는 것도. 그래도 버텨요. 민준이 보고 싶지 않아요. 기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은 기적같이 건강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호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아내는 급히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 빨리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파리인데요, 비행기가. 알아, 그래도 최대한 빨리 와. 아버지가.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지원을 돌아봤습니다. 여보, 우리 당장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지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우리 이제 막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빨리 가야 해. 그래도 비행기 표가 얼마나 비싼데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지원아, 너 진짜 왜 이래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 어차피 우리가 도착했을 땐 돌아가실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순간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모든 정이 떨어져 나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눈빛, 그 속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너한테 못 맞추겠다. 같이 가든지 말든지 난 갈 거니까 알아서 해. 결국 민준은 혼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지원은 남았습니다. 미안해. 나는 일정 다 소화하고 갈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이틀 뒤 민준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기호 씨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호 씨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민준이 너 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 민준이 그랬어. 민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호 씨는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긴 채, 아내의 손을 잡은 채,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기호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민준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문을 받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정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려 5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죠. 이제 혼자 남겨졌다는 현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조문객들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저는 어디 갔니? 해외에 있어요. 언제 오는데? 내일 모레쯤 올 것 같아요. 조문객들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며느리가 없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도 모르나? 장례식은 당장 와야 하는 거 아닌가?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도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박물관 구경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원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유명한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옆에 있던 민준의 사촌 형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네, 형. 지원이는 정말 안 오는 거야? 중요한 일정이 있대요. 사촌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정이 어딨어? 민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오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는 더 이상 설득할 힘도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장례식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조문객 중 한 명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원의 SNS였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원은 밝게 웃고 있었고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었죠. 개시 시간은 바로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조문객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이 사람 민준이 처 아니야? 맞네. 근데 지금 파리에 있네.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여행 사진을 올려?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친척들은 혀를 찼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민준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을 즐기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 어르신 한 분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이 정도면 너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런 사람이랑 평생 살 거야. 시아버지 장례식도 안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원 이야기로 수군거렸고 민준은 그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전화를 먼저 걸었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지원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올린 사진 봤어. 응, 왜? 예쁘게 나왔지?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렇게 올리는 게 맞아? 뭐가 문제인데? 나는 내 일상을 올린 거야. 사람들이 다 봐, 조문객들이, 친척들이.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해?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내일 저녁쯤 갈 수 있을 것 같아. 장례식 끝나기 전엔 갈게. 그래. 민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 아내의 차가운 마음, 그 모든 것이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온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죠.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민준 어머니는 지원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왔어? 응, 비행기가 연착돼서. 미안해.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아내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상주석 옆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이 파리 갔던 며느리야. 맞아, SNS에 사진 올렸던 사람. 참 뻔뻔하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지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해외에 계셨다면서요? 네, 출장이 있어서요. 출장이라는 거짓말까지 더해졌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이 옮겨지고 영정 사진이 앞장섰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지원을 봤습니다. 지원아, 응. 핸드폰 좀 내려놔. 왜? 회사에서 연락 왔어.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것도 잠깐 못 참아? 지원은 민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 알았어.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기호 씨의 유골함을 모시는 자리. 민준은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민준 어머니도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먼저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봉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원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용한 봉안당에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 사람들이 일제히 지원을 쳐다봤습니다. 지원은 당황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끄는 거 깜빡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던 거죠. 거실에는 민준과 지원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응. 우리 이혼하자. 지원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너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못 살겠어. 갑자기 왜 그래? 장례식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예민한 게 아니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행에서 돌아오지도 않았어. 그 일정이 뭐라고? 나도 사정이 있었어. 비행기 표도 이미. 사정? 그게 사정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파리에 가지 말아야 했어. 너무 후회된다. 너 말 듣고 여행을 떠난 게. 그래, 여행 간 것까지 너 탓을 하지는 않을게. 어쨌든 내 결정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연락 왔을 땐 적어도 넌 나랑 함께 와야 했어. 너가 진짜 감정이 있고 날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시아버지로 생각한다면. 근데 넌 나와 우리 가족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파리에서 여유있게 와인이나 마시고 있더라고. 내가 거기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지원의 말에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가족이 무엇인지, 상실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 민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원아, 난 네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 뭐? 넌 너무 차가워. 너무 이기적이야.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지. 그리고 지원도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맨날 시댁 눈치 보고, 당신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 거. 그래.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혼하자. 서로 힘들지 말고.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 나갈게. 그리고 지원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이 곧 쫓아올 줄 알았지만 지원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젠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지원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원도 더 이상 잡지 않았고 민준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남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일에만 집중한 결과였죠. 처가 식구들에게 매달 나가던 100만 원, 처제 결혼 선물로 나간 2천만 원. 그 돈들이 이제는 고스란히 민준의 통장에 쌓였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지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례식 때 SNS에 올린 사진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퍼졌고 결국 지원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거였죠. 민주는 놀랐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원이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졌고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깨가 좁다 보니 지원의 이야기는 이미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않고 여행을 간 며느리. 그 꼬리표가 지원을 따라다녔습니다. 일주일 뒤 민준에게 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원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300만 원만이라도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죠. 민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난 원래 친한 친구와도 돈 거래는 안 해 알잖아? 하물며 너는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우린 남보다 못한 이혼한 사이야. 그런 사이에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치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으로 또 엮여 연결되고 싶지도 않았죠. 처음으로 후련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었다면 미안해하며 돈을 빌려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준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 뒤 민준은 회사 후배에게서 지원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지원은 요즘 완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SNS도 다 비공개로 돌렸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린다고 했죠. 친구들도 대부분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례식 사건 이후로 연락을 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려했던 SNS는 사라졌고 자랑스럽게 올리던 여행 사진들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지원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예전처럼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는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힘이 나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네,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요. 민주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지원에 대한 미련도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처가 식구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아내 비위를 맞추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민주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길 바라며, 그리고 민주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다음 주말 아버지의 낙고람이 있는 산소에 가서 꽃을 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민주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았고 어머니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처가 식구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번 돈을 온전히 자신과 어머니를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꾸준히 늘어났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했죠. SNS에 올라온 민준의 사진들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여행 다니는 사진, 등산하는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고 있는 사진들.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지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봤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였죠. 초췌한 모습에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지원이 요즘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재취업도 안 되고 친구들도 다 떠났다고 했죠.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친구들은 민준의 눈치를 봤지만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선택한 인생이라고, 자신은 더 이상 상관없다고. 친구들은 민준이 완전히 정리한 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선을 그은 민준의 모습이 대단해 보였으니까요. 며칠 뒤, 민준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사려고 들어간 편의점. 하필이면 그곳이 지원이 일하는 편의점이었죠. 지원은 편의점 직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물건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니, 민준아, 미안했어. 장례식 때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그때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된다고.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 직장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게 후회된다고 했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물값을 계산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몸 건강히 지내라는 마지막 인사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오늘 지원을 받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녁 먹으러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지원을 받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였지만 전혀 불쌍하지 않았다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냉정한 사람이 된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지원이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지울 거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민주는 아버지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 어머니랑 잘 살고 있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지원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을 외면한 대가,
가족을 무시한 데가, 사람을 함부로 대한 데가, 한때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SNS는 사라졌고 자랑스럽게 올리던 여행 사진들도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떠났고 재취업의 문은 닫혔습니다. 반면 민주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자유. 민주는 승진했고 행복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기호 씨가 떠난 지 1년.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너 자신을 지켜라. 혹으로 살지 마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잊지 마라. 그 가르침은 민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은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잘못된 사람 곁을 떠나는 것도 용기라는 걸.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민주는 이제 그 행복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